예.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시면 2번 마이크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뭐 장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기기가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들리시면 1번, 아, 잘 들리는군요. 댓글창 막 1차가 가열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댓글창에 박경민님, 탄핵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일국의 권리당원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 탄핵하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6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금이환양, 뜬금없이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제가 금이환양이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당원교육, 예, 당원교육이 지금 끝났죠, 이제. 어제부로 끝났죠. 근데 중계를 안 한 이유가 제 예. 추정상 예, 수해 때문인가요? 수해 때문에 아, 그럼 뭐 이거 녹화는 해놨습니까? 녹화해놨어요. 아, 다행이다. 아이고, 피날레를 못 볼 뻔했네. 어제 저도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서울시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서울 광고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통 한 1000명 이상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온 것 같고, 당원들도 아쉬워했고 저도 아쉬워했는데, 또 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강의를 오랫동안 해주셨잖아요. 예. 어제 문정인 교수가 작심하고 오셨어. 아, 야, 난 문 교수님 평상시에 그 실력은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문정인 교수하고 김현종 그때 본부장 영어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미국 사람이냐고. 근데 실력이 난 그 뭐 영어 실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 진짜 통달을 하고 계세요. 그 강의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그래서 델리민주에서 녹화는 했고요. 예. 편집을 해갖고 자막까지 다 넣어서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내보내고 새날에서도 한번 내보내고 내보내게 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까워 진짜. 지금 마지막 피날레, 예. 제가 금이환양이라고 했던 이유가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녔고, 대구 경북이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전 세종인가가 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인접한데 묶어서 한 것 이외에, 그러니까 전국에 15차례를 했어요.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예. 방금 돌아온 그 경남 일정 잡혔는데 못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지사가 일정이 안 돼갖고 또 못했고, 그리고 제주하고 경남도 무슨 일이 있어. 자기가 이 정부 때문에 그래요. 경남과 제주만 못하고 나머지 지역은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식 일정 다 끝났고, 예. 그리고 그 마지막 피날레 예. 서울 행사는 차후에 예. 추후 일정 조정해서 이제 방송으로 내보낸다 이건데, 거기에 이제 이 강의가 또 특별했다 이런 이야기. 문정인 교수님. 떼토크는 누구 했어요? 저하고 예. 박진영 국장하고 예. 그리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그리고 중구의 누구 의원이죠? 그 MBC 출신? JTBC 아니에요? JTBC. 박성준 의원 일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이제 경북 예천인가 거기를 갔잖아요. 그 수해는 그 산사태 난데 경북 예천인가 뭐 거기서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박성준 의원이 대변인이니까 수석 대변인이니까 거기를 가느라고 또 불참을 했죠. 수석은 아닙니다. 그냥 대변인. 수석은 권칠승. 맞습니다. 예, 권칠승. 일국의 권리당원이 더 잘 알아. 예, 전 잘 몰라요. 직함을 제 직함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거기서 저도 탄핵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박진영도 탄핵 얘기를 했는데, 박진영은 이제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연수원 원장이니까 제가 한 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좀 불편해 하더라고. 제가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데,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입에서 전 이랬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푸나님 이게 하자가 있는지. 네. 기사는 모르는지 못 봤어요. 이랬습니다.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는 노선을 바꾼 것이다. 근데 노선을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가 않다. 만약에 이 노선 바꾸는데 제3의 세력, 제3의 입김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이고 이 국정농단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그리고 제3의 세력이라고 하면 김건희 땅에 있으니까 김건희이거나 김건희 엄마이거나 김건희 남편이거나 남편의 이름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개입했다면 이건 탄핵의 대상이다. 그래갖고 다시 푼 걸 또 봤어요. 예. 봤더니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탄핵도 우리가 박근혜 때 봤듯이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독 제가 발언하면 항상 당해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앞장서가지고 깃발 꽂는 분인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아휴,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출마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또. 밭이나 갈고 콩밥매는 안학내 하면서 살아야 될 운명인지 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다양성이 예. 어떤 사람은 탄핵 외치고 왜 이 전 대표 우리 추미애 대표도 저 촛불 집회 연사로 가서 탄핵 이야기 꺼냈습니다. 맞아요. 탄핵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죠. 아니 탄핵이란 표현 자체를 윤석열 탄핵하지 하진 않았어요. 예. 다만 그 전에 탄핵이란 용어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갔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탄핵이란 표현 씁니다. 예. 뭐 민영기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저기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들도 탄핵이란 표현 씁니다. 예. 근데 정봉주 하면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면 본인이 셀럽이라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촛불 행동에 마이크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는데 이제 제가 상의하는 몇몇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의원님이 가서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되니까 그냥 당분간 내년 출마할 때까지 꼭 한두 번 정도 가서 할 일 아니면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랬고 못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촛불 거기 나가고 발언을 하고 싶겠어요. 네. 저쪽에서도요. 탄핵이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데 예. 민주당이 스스로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겁먹은 반응은 보일 필요 없고요. 사람들 속에 오히려 뇌에다가 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요 이게요 탄핵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여기서도 얘기는 했지만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탄핵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아니에요? 근데 행정부 수반이 잘못했을 경우에 형사 불소추의 권한도 있어요. 그 임기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경우에는 형사 소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왜냐하면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대통령을 죄를 물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탄핵입니다. 그게 입법부에 관한데 입법부는 누굽니까?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국민들은 언제든지 탄핵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는 늘상 대통령에게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거 아니겠어요? 국가 권력을 마누라 땅값 올리는데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더 이상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요? 그러면 2년 채우고 3년 채우게 하면 나라 완전히 그냥 거덜나게 생겼는데? 여보, 윤 씨 사이 네. 어머니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어머니가 등이 시렵대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170석 정도 갖고 있는데도 탄핵 이야기를 못하면 다음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또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탄핵 이야기 못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다양성 인정하고요. 탄핵 외칠 사람 외치고 또 그때까지 탄핵이 안 되면 총선 나가서 공약으로 탄핵 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가야지. 왜냐하면 정봉주가 그거 공약으로 탄핵 걸 거예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게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돼요. 비겁해 보이면.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이 방송은 금요일 저녁에 정봉주 TV로도 송출됩니다. 정봉주 TV 이 미래에 금요일 날 보고 계실 분들 채팅창에 1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주 초에 봐라 다시 수사 들어온다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조선일보발 뉴스가 뻥 터지더라고요. 아 이제 예측 가능성이 생겼잖아. 뻔한 루틴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수해 대처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검찰발 뉴스가 또 터져요. 아 이때 쓰이는구나. 뭐 어제 보니까 딱 그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 건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터졌는데 터지기 한두 시간 전에 이제 기자들 정보망에서 요 얘기가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전쯤에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박준영 그 JYP하고 다 행사 끝나고 둘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제 터졌는데 그럼 조용히 있다가 터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가족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에게 소환장이 5번이 날아갑니다. 그다음 아들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아들도 조사를 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듬직한 친구거든요. 체중도 이렇게 좀 나가고 저도 잘 아는데 갔다 왔고 엄마한테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한번 가봐 너무 힘들어. 그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 같으니까 이화영 의원이 너무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화영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혐의를 보면은요. 3억 정도를 쌍방울 해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3억 정도를 썼다. 그러므로 부지사 시절에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그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법인카드를 이화영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측근 중에 한 명이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인카드를 받은지 몰랐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3억이 그 측근이라고 한 분이 쓴 게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 본인이 쓴 게 한 그 1억이 좀 안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검찰 마음입니다. 검찰이 뇌물로 할 수도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게 되면 형량이 한 4분의 1, 5분의 1로 툭 떨어집니다. 뇌물로 가게 되면 4배, 5배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 유동규 케이스가 그런 거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의원에게 추정컨대 이렇게 된 거죠. 너 이거 뇌물로 가면 징역 10년 산다. 그러면은 쌍방울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네가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거 아니냐. 정답.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들어간 거죠. 이제. 기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뇌물죄를 빼주고 정치자금법으로 돌릴 터이니 이재명 대표가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만 불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야, 어떤 얘네들은 그 스킬이 똑같습니까? 항상 검찰의 스킬은 똑같습니다. 야, 유동규 너 대장동 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거 정치자금법으로 좀 싸게 끊어줄 테니까 이재명한테 줬다고 해. 딱 그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유동규 처음에 들어갈 때 뭐 600억이니 뭐냐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뇌물로 적용되는 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다 빠진 거거든요. 기소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이화영 의원이 버티다가 뭔가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화영 의원의 변호사 그럴 때는 변호사를 흔들거든요. 당신이 변론 잘해갖고 당신 의뢰인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변호사는 오히려 검찰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이화영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딱 떨어지는 진술을 한 게 아니고 아마 변호사 쪽은 회유가 됐을 거로 보여요. 그럼 변호사가 내가 잘 한번 설득해보면 이화영을 그래갖고 이재명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걸 끄집어낼 터이니 좀 잘 선처 바란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급한 거예요. 저 친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언론에 미리 터트린 거로 보여요. 근데 그 보도된 조선일보 발 예. 이 뉴스의 뉘앙스를 보면 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추처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재명 도지사가 예. 사실 1심, 2심 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도지사직이 날아갈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 상황에서 쌍방울은 예. 사실은 그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래서 쌍방울은 북한과 다이렉트로 지금 선을 연결하고 있었던 예. 이 과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어떤 상황,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상황. 더군다나 더 재밌는 게 김성태는 이재명 도지사를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 몇 억을 써준 사람인데 안 만났다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그 방북비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을 위한 돈에 대한 건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애매모호하게 섞어놔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을 통해서 뭐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상한 게요. 이화영 의원이 그 이광재 의원이나 다른 의원과 북한을 방문한 게 2018년 10월이에요. 그때는 훈풍이 불 때예요. 네. 그러다 2019년 2월 그 하노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의가 결렬이 되고 김정은이 그때 대노 7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대노해갖고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요. 근데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 이화영 의원이 바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그때 2019년 중후반기에 돈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래 나 그 방북 그때는 안 돼요. 그 통일부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관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근데 북한 갈 수 있게 돈을 대달라? 어느 바보 천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요. 전 진짜 이번 이 수사가 이상한 게 그때 모든 행위를 국정원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국정원으로부터 아무 자료가 안 나오죠? 제 말이요. 만약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국정원 관계자들 불러갖고 다 이거 그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화영 의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모든 일 대북관계 일거수일투족은 다 북에다 보고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명박 들어섰을 때 무척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공개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그럼 국정원은 이 자료 안 갖고 있나요? 왜 이걸 이화영을 조조해지 나오죠 이게? 국정원의 자료 털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국정원 자료 안 내놓으면 같은 편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가든지 자료 요청하든지 해갖고 국정원 자료를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쌍방울의 방북비라는 말을 빼고 네. 관련해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보고했다를 앞에 단어 몇 개만 살짝 바꾸고 집어넣으면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거든요.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화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검찰에서 실토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그러면 요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요 기소를 하려 그럴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이거 기소하는데요. 이거 공소유지 못 됩니다. 유죄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오로지 이화영 의원 입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 진행하다가 나 그때 검찰에 너무나 회유하고 억압한 나머지 거짓 진술했다.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피신 조서라 그러는 예. 거 검찰한테 조사받은 거 아무 의미 없는데 아무 의미 없죠. 어차피 법정 가면은 증거에 입각해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재판부가 저는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 요걸 갖고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언플한 거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점 묘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하는 시점이에요. 막 부인 비리 뭐 자기 비리 막 다 터지고 있잖아요. 특활비까지 포함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 툭 던진 이 느낌이 있고 무척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맥락이 와닿아요. 너 법인카드 쓴 거 뇌물죄로 걸면 너 10년이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필요한 진술을 해줘. 이 분위기 이런 압박. 자식까지 지금 또 기소를 한다고 하는 여기까지. 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참 수해 현장 나가가지고 나 그게 대열받더라고요. 수해 현장 나가면요. 야당은 어떻게 저 지금 수해 복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수해 현장 나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걸 질문합니다. 어제 그랬어요? 네. 이재명 대표 황당하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해 이 상황에서 수사를 안 하고 정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튀르키예가 아니라 어디 가서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쇼핑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한 10% 빠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가고. 그런데 이 시점에 이 기사가 왜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네. 제가 조국 장관 때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포털 등에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요거 이제 쉽게 표현하면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판사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빼박으로. 그렇게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이 그렇게 결말이 나버린 거예요. 네. 언론 플레이로. 제일 중요한 건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법적으로 완벽한 불법인데도 피의사실을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미 유죄를 만드는 스킬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 아주 우리는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걸 갖고 이재명 대표 그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 떨어지는데 뭔가 폭탄 터뜨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폭탄 터졌어요. 이거 갖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해요? 재판이 진행이 돼요? 이화영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 가족들까지 후달리고 너무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독방에다 한 10개월 갖다 놨다 그러죠? 10개월이에요, 10개월. 와. 그래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2개월만 더 있으면 구속기간 종료로 석방이 돼요. 그럼 검찰이 계속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 100명인데 그 증인 100명 재판하려면 5개월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화영 의원이 확 무너지죠. 12개월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 재판을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방에 가둬놔. 변호사가 접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사람 멘탈은 계속 나가고 계속 무너지죠. 이러다가 아들까지 구속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들면 멘탈이 무너지죠.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대략 뭐 이렇게 하고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다. 예.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방북비.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뭐 짱방울이 그걸 방북하는 비용을 대납해주고 이게 무슨 나 어쩌건 이거. 그때는 남북 관계가 깨졌을 때라니까요. 시기적으로 봐야죠. 지금 와갖고 무슨 그냥 돈 대납해주면 북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2019년 2월 이후에 그해 여름이 지나서 완전히 남북 관계 경색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5월인가 6월 그 판문점에서 또 한번 만나긴 만나죠. 난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관계자들하고 오늘 다 통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나는 내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못하는 것들을 예. 실제로 이제 검찰 독재 탄압 이렇게 그 위원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총력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
야당 탄압하면서 조작 수사를 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예. 막상 어떤 상황이 되면 디테일하게 접근을 못하고 디테일하게 지원을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캐비넷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시잖아요. 근데 캐비넷이 또 묘한 게요. 검찰 정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누가 자기 친한 사람들 캐비넷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법조계 출신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검찰끼리의 비리를 알듯이, 검찰이 판사의 비리를 알듯이, 그러니까 검판사 출신의 율사들이 더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성윤 전 지검장이 예. 요즘에 언론 많이 나오잖아요. 잘 못 건드려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그들의 때문에.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 생각 먼저 했거든요. 9월 달에 정기국회 있잖아요. 예. 정기국회 때 영장 칠라나 보다. 영장 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또 민주당이 최근에 31명이 먼저 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우리 불체포 권리 포기할게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유리하게 써먹을 요량으로 조선일보가 검찰발 뉴스를 냈다까지 가면 소위 이제 속칭 왁구는 딱 맞아. 왁구가 딱 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저 국힘 쪽도 이제 오늘 저녁에도 또 이제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힘 쪽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아니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고 썼겠습니까? 이게 검찰에서 릴리스하지 않고 쓰지 못하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정보를 흘릴 땐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흘리겠습니까? 불리하게 흘리겠습니까? 유리하게 흘리는 거예요. 유리하게 흘리는 것 같고 이 정국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어디 갔어요? 대장동 어디 갔습니까? 대장동 700억 갖고 이재명 그거 갖고 기소도 안 됐어요. 도대체 이 사건들 다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를 해서 지지율 꺾이는 거를 막으려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이것 갖고 이제는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장난질 친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도 네. 하고요. 저런 시도로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무척 중요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는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니까. 자, 9월 달에 영장 치면 봐봐 저 딱 그거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이제 대중들한테는 이러겠죠. 야 800만 불 줬대. 주는 거 이재명이 시켜서 줬대. 네. 야 니네 빨갱이한테 800만 원 주는 이게 야당 대표가 대표냐? 이러면서 총선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가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몇십만 원씩 한 번에 결제하고 쪼개기 결제하고 한 달에 4억 넘게 영수증 없이 돈 쓰신 분이 누구더라? 그거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구속이에요, 구속.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일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왜요? 고맙다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광고나 좀 보고 나가고 그래라 이 새끼들아. 광고 보고 좀 살아 이놈들아. 일배들 톤이 있잖아요, 톤이. 네.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자, 짧게. 예. 자, 약 먹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거는 딱 한 2분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나라면 제 머리카락이 최근에 진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잔머리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럼 머릿속도 좋아지는 건데 잔대가리가 발달되면서. 아니 조금만 머리가 이제 난데요? 막혔던 모근에서 이제 예. 조금씩 머리가 나면 약 먹는 시간. 나라모. 예. 난 나라모 정말 사랑해요. 머리가 좀 아슬아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죠. 한동훈처럼 이렇게 막 가발 쓰고 한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제가 빠져봤잖아요. 남자들은 빠지잖아요. 용기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 그리고 누가 뭐라고 머리 난다 그래도 다 안 믿겨져요. 그래 불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더 듬성해져. 네. 걔 불신 듬성. 걔 믿었어 어느 순간에 푹 나라모를 푹
믿음 풍성.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저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만족, 예. 자신감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 정봉준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 집으로 고해서 근데 이제 좀 우리 이 구매자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좀 희귀한 곡물들인 게 많은데 구하기가 힘들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주문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물량을 8월 초에나 공급을 할 수 있대요. 나라모 100% 순수 국내산 곡물. 그래서 8월 초인데 지금 미리 주문을 해놔야지 8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집으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예. 저도 한번 지금 이제 잔털이 난다고 하니까 잔머리가 난다고 하니까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머리 좀 길러봐요.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라가 개판이면은 일국의 권리당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탄핵시켜야지.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 몇 가지 한번 총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일단은 역대급 수해가 났어요. 대통령님, 지금 한국의 수해가 엄청났답니다. 아, 그래? 나 우크라이나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인간, 미중유의 캐릭터라고 하죠. 이전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캐릭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탄핵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7시간이라고 하는 소수견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국가가 위중한 지경에 빠졌을 때 통수권자로서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국이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충실하게 따랐을 수는 있는데 한국이 얻는 이득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지금 러시아에 나가 있는 교민만 18만 명,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160개. 근데 그거는 완전 위험에 빠뜨리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 수혜가 났는데 간 윤석열.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탄핵 심판에서 크게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제가 전문가들한테 하면서 이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토 입장에서는 냉전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가 서방 자유 세계를 침공을 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에 가입하고 싶은데 나토 만장일치제거든요. 승인을 못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종주의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인종 전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저 지역에 원래는 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을 뭐로 착각하냐면 세계 평화를 책임져야 할 세계 패권국의 리더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슈퍼맨이야. 슈퍼맨. 조금 있으면은 지구를 반대로 돌릴 것 같아. 그러니까 MB가 세계 대통령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MB도 대통령이 되니까 바람이 잔뜩 들어갖고 내가 세계 대통령이다 이랬어요. 자, 우크라이나는 누가 갔는지 한번 보세요. 자, 폴란드 대표 갈 수 있습니다. 민족국이고 본인들의 위중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저기에 누가 갔냐면 시진핑 갔습니다. 바이든 갔어요. 시진핑은 가갖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중재하려고 갔고요. 자, 바이든은 나토의 우방국으로서 유럽의 안정을 해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세계 패권국의 리더로 간 거예요. 기시다도 갔어요. 기시다도. 그러니까 기시다는 뭐로 갔습니까? 미국의 똘마니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갔는데 내가 안 갈 수 없지. 뭐 이런 느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님을 일본은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관계, 아세안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과는 혈맹 관계이고 동맹 관계이지만 이쪽과는 교육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갖고 결국 우크라이나 갖고 뭐 했어요? 본인 부인 명품 쇼핑한 거 덮으려고 갔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아이고. 우크라이나 갖고 이슈를 만들어야지 그게 덮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덮였어. 안 덮여지죠. 왜?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는 예를 들어 갖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그 뜨고 있는 아세안 국가 중에 베트남 수상이 우크라이나 가갖고 니네 전쟁 그만하라 그러면 세계 180개 국가 리더들이 저 미친놈 지랄하네.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우리 대통령한테 욕한 게 아니라 이제 베트남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수습을 잘하시네. 왜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가야 되는지 세계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요. 그리고 가갖고 제가 보니까 뻥카를 하도 치니까 뻥카를 또 날려 공갈빵을 팔려고 간 것 같아. 66조 전후 복구 지원, 전후 복구 비용.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윤석열 임기보다 이 전쟁 오래 갑니다. 큰일 났네. 윤석열 장학금 준다 그랬는데.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을 건 전쟁이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실리예요. 자,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을 러시아의 그 독립국으로 놔두면서 그럼 종국적으로 러시아에 병합이 된 거거든요. 그 상태로 휴전하자 그러면 러시아가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죠. 거기 갖고 이제 그 젤렌스키가 인종 청소하겠다고 막 국지전 벌였던 지역이에요. 독립 희망하는 지역에. 근데 젤렌스키는 그게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러시아령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령도 아니고 독립하고 싶어해요. 그럼 이 세 개의 세력이 충돌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국지전 계속 해야 돼요. 전면전은 없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내려오고 난 뒤에 용병으로나 갔으면 좋겠다. 용병으로 못 갑니다. 용병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용병은 자국 내에서 군사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이 경력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면제 아니에요. 총 쏠 줄 알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건 짧게 하고 예. 요거는 이제 그 상황 하나. 최근에만 일어난 탄핵 사유예요. 두 번째.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가 난리가 났는데. 아, 그거는 잠깐만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사직생의 각오로 싸우겠다 그런 거예요. 러시아랑. 그럼 이게 그 선전포고거든요. 선전포고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박진영 교수는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것도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고 예.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그럼요. 본인은 빛이 났지. 왜냐하면 뭐 전시의 최초로 전시 국가를 방문한 대통령 최초래. 아, 최초? 좋아. 그다음에 그걸 왜 방문해요? 전시에 왜 방문해? 지금 나토 갈 필요 없는 나토를 가면서 바로 직전에 터진 고속도로, 예.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이 있는데 부인은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 쇼핑해서 논란 또. 아니 그거를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국내에서 그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고속도로 문제가 컸거든요. 이걸 덮으려고 예상이 없던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가면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 비리를 덮고 막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단층대가 만들어져. 나중에 화석이 돼갖고 다시 나와. 자, 그러니까 이 명품 쇼핑 논란도 이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뭐 전 대학생위원장이 그저 에코백 안에 명품백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명품백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민주당 말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물타기 하지만 그게 김건희가 16명씩이나 대동하고 명품 샵에 갔다는 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불법성이 있을 수 있는 게 명품을 쇼핑했으면 세관에 신고했느냐, 예. 아니면 본인이 그 재산 공개할 때 있는 재산으로 그걸 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통관할 때 신고하지 않는 것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지 않을 뿐인 거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텍스 프리 국내세 면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받았으면요 그만큼 국가에 손실을 입힌 거예요. 이게 계속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을 덮으려다 보니까 호객행 이야기가 나오고 호객행위 당해서 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 거죠. 그냥 저렇게 보면 안 했다. 나는 명품샵에 간 적이 없다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간 건 확실한데 왜 갔냐. 호객행위 당했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납득하겠냐고 국민이. 요건 이제 국민적
정서를 건드리는 측면.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시민단체 보조금 폐지해서 수혜복구에 쓰겠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던집니다. 아니 국가 예산이라는 게 쓰임새가 따로 있는데 야 이거 야 기분 나쁘니까 주지 마. 그래놓고 그 돈으로 수혜복구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 정해진 목적이 있는데? 아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계속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금을 이쪽 있던 세금 이쪽에다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하죠. 법이 예. 정해져 있는데.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예. 국가라는 게 전 저거 국정의 사유화라고 보는데요. 정해진 시스템에 내가 대통령이니까 다 해. 그럼 이게 왕이지 대통령입니까? 이 예산 갖다가 줬다가 써. 그거 굉장히 그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뭐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맥락이 비슷해야지. 유튜브 지원한다면서 정봉주 TV 줄 걸 새나라에 주는 것까진 가능해. 예. 근데 저기 하수관 뚫으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새나라에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맥락이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수혜가 났는데 수혜가 난 원인을 봤더니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충청북도 그 오송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얘네들 아무것도 안 했어. 지하차도가 잠긴다는 이 일종의 예고까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국힘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상황이 뭐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거든요. 만약에 이거 대통령이 일정 줄이고 긴급 귀거한 긴급 돌아오겠다. 라고 만약에 그 리투아니아에서 그다음에 그 폴란드에서 선언해봐요. 그 대통령이 긴급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사회 난리 나죠. 예? 공무원사회가 대통령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갖고 초비상이 걸리면서 대통령 나가 있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되지. 이런 사람들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원래 공무원사에서 기강이 빠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온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왜 안 바뀌어요? 다 바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이미 명목상으로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조금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을 중앙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세목이. 근데 그걸 갖다 대통령이 야 시민단체 보조금 폐지해라. 어딜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유총연맹에다가 40억씩 주는데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지지하는 그거 유튜버들한테 고문으로 유척하고 그거 유튜버들은 자유총연맹한테 우리 벌금이나 좀 해결해줘라 이러고 있어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금 40명 넘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심지어 그거 구조하러 갔던 해병대원들까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인 건데 말하자면 진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낮은 거 없이 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안 돼서 생목숨들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예. 신림동, 뭐 포항 지하 주차장, 오송 이런 게 다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의 작년 6월 달에 말이 떠오르죠.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얘네들 기업이에요, 기업. 손해 볼 짓은 하지 말라는 게 이 사람들의 정권의 목표다 보니까 지금 이 방식으로 지금 문자만 날리면 뭐하냐고요. 지하철도 물이 잠기는데 통제도 못하는 그런 정권에서. 그리고 하나 더. 시민단체 뭐 지원금 폐지라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윤석열 특활비. 야, 그거 진짜 재밌대. 아니 그거 나는 못 봤는데 그거 좀 큰 사건이 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특활비는 그냥 수사할 때 필요한 돈으로 써라 그거 아니에요. 예. 특활비가 내려오면은 반은 일반적으로 다른 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에 내려보내고 반은 자기가 써. 내려온 특활비는 그 통장에서 다 현찰로 인출을 해가지고 예. 또 다른 통장을 만들어. 그래서 그 통장을 만든 돈을 검찰총장 방에다가 아예 금고를 받고 현찰을 넣고 써. 그리고 영수증도 구비를 안 한 상태에서 막 쪼개기 결제 보통 있잖아요. 영수증이 없이 쓰라고 한 거예요, 애당초? 아니 그런 돈은 없는 거죠.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갖고 보통 한 번 가면은 뭐 몇십만 원씩 기본적으로 결제를 하고 펑펑 쓰고 그 돈이 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저는 이거 그리고 이번에 카피해달라고 하는 그 영수증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의로 지운 듯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 엄청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죠. 예. 그중에 74억은 아예 영수증이 없었고요.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세금 아껴라 뭐 이런 개소리 하다가도 자기가 쓴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돈이 홍준표처럼 부인한테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참,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대표적인 캐릭터는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니들은 아껴, 나는 쓸 테니까 이런 캐릭터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 이번에 특활비를 들여다보려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건에 치중해갖고 그러니까 보통 그 사건의 경중을 따져갖고 하는데 유일하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어떤 사건에 돈을 집중적으로 넣으면 그 사건을 잡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보려고 그랬던 게 사실은 조국 사건에 얼마나 많은 그 집중을 했는지 그거를 보려고 시작했다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조국 팀에다가 돈을 각 팀에 내려간 돈도 지금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현재로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어느 사건을 의도적으로 잡으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엄한 게 터진 거지. 펑펑 쓴 이상한 게 터진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시작점은 저 이영렬이라고 박근혜 때 마지막 중앙지검장이 나중에 돈을 자기 검사들한테 이렇게 그 나눠줬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돈 받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비일비재했던 것들인데 막상 윤석열로 털어보니까 제일 비용도 많고요. 윤석열은 일부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는 시점에 대한 소송 때문에 그 후로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용도 많고 가장도 씀씀이 더 컸고 근데 영수증도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파파미가 돼야 돼. 야 봤더니 윤석열이 특활비를 한 푼도 안 쓰고 기부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국민들한테 뭐 세금 쓰네 뭐 어쩌네 막 이야기를 하고 막상 보면 가장 세금을 펑펑 쓴 자. 난 이런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존경할 수가 없다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저번에 그 실업급여 때리는 사건 아시잖아요. 실업급여라고.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서 일정 기간 내야 되고 또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서요. 직장 그만둔다고 다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실업급여 받아서 샤넬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더라라고 하는 개소리.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저임금보다 몇만 원 더 많은 정도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저도 이제 뭐 좀 사업체도 운영해보고 그랬었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는데 실업급여 기본 성격이 뭐냐면 실업자가 돼서 다음 직장을 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음 직장을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나는 실업급여 타기 위해서 본인이 그만두고 내가 실업급여 탈 수 있다. 그럼 사업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실업급여 함부로 못 타요. 그럼 실업급여를 악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그 먼저 회사의 사업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실업급여 안 나와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너 우리 회사 그만두고 너 실업급여 받아 그러고 먼저 직장의 사업주하고 둘이 짠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장 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일부는 있겠죠. 극소수가 있을 텐데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 고용보험을 낼 정도의 회사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래 놓고 실제로 최저임금은 지금 이번에 240원 올랐습니다. 시간당. 예. 그래서 최저시급이 9,860원. 2.4%인가 3.4%? 2.5%. 2.5%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 코로나 때 제외하고 나면 최저 인상률에 가깝고요. 최저 인상률이고 최장기간 토론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나라가 됐어요. 윤석열은 특활비 팡팡 써 그것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랐어. 이것도 정부가 이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압력을 넣었죠. 예.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9,860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은 니들 고생해봐.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부자 감세해주고 나는 세금 팡팡 쓸 거야. 내 마누라는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명품 쇼핑하고 취임하자마자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고. 근데 명품 쇼핑한 거는 저거는 뭐로 했는지 쇼핑을 안 했다고 우기는데 저것도 국정조사감 아닌가 모르겠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니트와이니아의 그 언론 매체들을 압수수색해야죠. 아니 명품 쇼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몸가짐을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수해나고 사람들 죽어나갈 때거든요. 그럼 본인 돈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청와대 그 대통령실 공금을 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5군데를 돌았는데 명품을 하나도 안 샀다는 거예요. 뭐야. 근데 그때 그 나라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또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조선일보도 그거 안 믿는다고 기사 냈어요. 국민들이 믿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밝히면 되잖아요. 밝히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정쟁화 시키는 건 본인들이 정쟁화 시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최근의 탄핵 사유라는 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수해가 났으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 사업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시민단체 보조금 폐지해서 수해복구 재정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시 걷어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해 참사 원인이 사실 윤석열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 붕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단 공무원들만 때려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던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때린다거나 다음에 최저시급 이런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어요. 이직들 당신들 네.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코로나 이후에 내수 좀 진작시켜 보려고 최저임금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만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한국만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성장률이 가장 낮게 예상되고 있고 내수는 안 돌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부자 감세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세금은 안 거치고 최저임금은 적게 주고 윤석열이 세금 펑펑 쓰고 자기 부인한테는 고속도로 정점 바꿔주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나랍니까? 이것도 지금 난 이제 민주당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용두사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국정조사 어제도 기자들 만나보니까 이미 지나간 이슈 아니에요. 이래요. 아니 백지화 한 건지 정말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또 하겠다는 건지 이 사안이 어떻게 된지 원희룡 장관이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의원들 이것도 이슈에서 벗어나니까 이거 따져 묻는 의원들 또 없어. 이거 국정조사 할 겁니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 노선 바뀐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방송 초반에 탄핵 이야기 뭐 했더니 막
누가 사람들이 굉장히 막 좀 힐난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국민들은 지금 이때가 벌써 임계점 한참 넘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민주당이 탄핵을 공식적으로 걸잖아요. 전 지지율 올라간다고 봐요. 정말로. 근데 뭐 당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얘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못할 뿐더러 자격도 없을 뿐더러 국민을 대하는 태도, 소위 말하면 박근혜 때 적용됐던 행상 책임이 대통령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자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 것만이래.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저거 탄핵시켜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돌았어요. 윤석열 퇴진은 자발적 퇴진이잖아요. 보통은 예. 다 포함된다고 해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놈이니까 강제로 물러나지 않죠. 끌어내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도요 나름 합리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윤석열 탄핵 이야기를 이런 방송에서 공공연히 하는 이유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물론 의석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민주당 자체가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의석으로 끌어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시킬 때 의석이 뭐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훨씬 적었죠. 그리고 국민의 힘을 망가뜨리는 건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분노스럽거든요. 진짜 이게 나라나 싶을 정도예요. 일반 그 정치 저관여층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썩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민주당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16개 지역을 다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총선 이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럴 때 나오는 제일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180석 줬을 때 뭐 했는데? 걔 과반 의석 달라고 그러면 또 이러려고?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당원들에게 이번에 과반 의석 되게 되면 그땐 대선 우리가 이긴 상태에서 진 상태에서 과반 의석이었고 이번에 되게 되면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과반을 넘기려고 170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과반이 넘게 되면 저쪽에 완전 힘이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안 믿어요. 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반 의석 확보한 지 지금 3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면 너무 아파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과반 의석을 갖고 검찰 개혁도 하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탄핵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탄핵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과반 의석이 있으면 국무위원 탄핵, 그리고 이상민 탄핵 역풍 분다 그러더니 이상민 탄핵한 다음에 역풍이 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제일 많이 소통하니까 대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유를 하자면 여름방학 때 방학 숙제가 있어요. 아직 여름방학 중이야. 네. 근데 그 숙제 겨울방학 때 할게 다음 총선에서 의석 많이 주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하다가 구호로서라도 탄핵을 걸고 총선 맞이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가장 이득이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최근에 한 2-3주, 1-2주 사이에 벌어진 일만 탄핵 사안들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 기자회견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미쳐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할 때. 그러다 니들까지 같이 탄핵된다. 그때 따라왔던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망가진다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구호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저 앞에 가 있는데 이거 미쳤구나 아주. 이거 정권도 아니구나. 정부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들은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니 민주당 당원들 제가 돌면서 만난 분들이 민주당 당원들이에요. 권리 당원들. 그래서 2부 토론 들어갈 때 제가 불안해요. 이분들이 또 뭐라고 욕을 할까 우리를. 자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그런 얘기를 그러면 현장에 못 나와요 의원들이. 못 나오면 델리민주, 새날, 정봉주 TV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나 의원들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송들 좀 봤냐고. 전국을 돌면서 당원 교육을 한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비판적 견해 나오는 거 현장에 나서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봤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아까 말한 태도, 행상 책임에 자기 만족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 정점 바뀐 걸로 탄핵 사안입니다. 근데 그걸 물타기로 덮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는 보란 듯이 외국 나가서 명품 쇼핑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김건희를 핵잠수함에 태워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안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거잖아요. 물타기 오지게 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가 민주당 고속도로다고 거짓말했는데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지금까지 부를 축적할 때 검사 윤석열을 앞세워서 했던 것처럼 대통령 해 먹으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는 뭐 해명하라, 규탄한다가 아닙니다. 대통령 내려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실까요? 임팩트 있게 끝냅시다. 짜증이 나갔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천재 정봉주 67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새날에 있다가 30분 정도 후에 다시 올게요.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